때는 1983년 경희 씨네 가족은 경상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라고는 딱 3명뿐이었어요. 7살짜리 정숙이, 5살짜리 영선이, 그리고 6살이었던 경희까지. 셋 다 여자인데다가 또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고 또 친하고 정숙이네 집 옆에 영선이네, 영선이네 집 옆에 경희 씨네 집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옆집으로 달려가서 경희야 놀자 이렇게 경희를 불러댔대요. 경희 언니 놀자. 이 세 친구가 가장 즐겼던 게 바로 고무줄놀이입니다. 딱 좋다. 고무줄놀이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여자분들 잡아주고. 많이. 두 명이 잡아주고 네. 한 명이 두 친구들은 양 끝으로 잡고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마을에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몰려다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참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셨대요.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매일같이 만나던 세 친구들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 지 딱 9일째 되는 날 거짓말처럼 비가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엄마 이제 비 안 와. 오늘은 나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비 와서 물 많이 찼으니까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경희는 아침밥을 다 먹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비도 겠겠다. 이 세 친구는 신이 나서 개구리도 구경할 겸 논두렁으로 나갔대요. 논두렁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한창 놀고 있는데 왜 농촌에는 농수로라고 해서 있죠. 논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네. 쭉 길을 파놓은 길이 있잖아요. 위험한데? 그 길이 모이는 위쪽에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이 거의 넘칠 때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비가 더 오면 수문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미리 물을 좀 빼놔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위험하다 얼른 비켜라 물 내려간다 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에 새 친구들은 급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두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정수기에 운동화 한 짝이 농수로에 빠진 거예요. 빨리 벗겨졌구나. 신발. 어떡해. 언니 왜 그래? 신발 저기 빠졌어. 그때 또 정수기가 울먹거리면서 나도 신발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온다는데 그치. 어떡해. 어릴 때는 그게 네. 큰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수기는 아저씨들이 수문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농수로로 뛰어내려갔어요. 언니, 정숙 언니 어디가? 그 순간 이 농수로로 달려내려가는 정수기를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수문 안에 가둬져 있던 물은 맹렬한 기세로 농수로에 뛰어들었던 정수기를 덮쳤고 어떡해. 정수기는 결국 물길에 휩쓸려서 금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어떡하냐.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숙이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숙이네 엄마는 목 놓아 울고 계시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진정시키는 동안에 아저씨들은 물길을 따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정숙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아! 정숙아! 대답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정수기를 찾은 곳은 이 물길 따라 끝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아이고. 멀리 갔네.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수기는 익사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차가운 주검이 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정수기네 엄마는 목이 쉬도록 아유. 울부짖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마을 사람들 심정이 또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 가던 마지막 정수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경희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선아! 영선아! 영선이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거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영선이네 엄마가 영선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는데 분명히 방으로 자러 들어갔던 영선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영선이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영선이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야? 바로 정수기가 발견됐던 그 저수지. 옆 동네. 그 위치 그대로. 뭔가 홀렸나 보네. 영선이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아, 그 밤에? 잘 자고 있던 5살짜리 애가 한밤중에 그 마을도 아니고 갑자기 옆 동네까지 떨어진 저수지에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이 정수기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럼 수군거리지.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경희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희만 어떡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경희 엄마는 다음 날 결국 용하다는 무당집에 경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무당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무당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 네 딸.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아니 내 딸이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무당이 경희한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대답하지 마. 네 친구들이 와서 널 불러도 절대로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엄마를 데려가셔서 조용히 뭔가를 말해주셨대요. 그리고 경희 엄마가 경희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와서 꼭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 방 장만 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사색이 돼서 엄마가 경희를 끌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빗방울은 밤이 깊어질수록 아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경희 방에 엄마랑 딸이 나란히 누워서 경희야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엄마. 이게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토닥이는 따스한 엄마의 손길에 잠이 들려던 그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방문 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경희 씨는 잠이 살빛 들려다 깼대요.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경희야 놀자. 경희 언니 빨리 나와. 바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대답하면 안 돼. 맞아. 무당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이 경희는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수가 아니야? 영선이도 없네.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한 그 순간 갑자기 경희의 몸이 방문 쪽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뭔가 밖에서 기어온 경희를 끌고 내게야 말겠다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경희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기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몸이 방문 쪽으로 끌려갔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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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도 근데 엄마가 비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경이랑 엄마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경이는 가슴이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에도 경이의 귓가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랑 경이야 빨리 나와, 경이 언니 놀자 소리가 들리고 있었대요. 이 가슴팍을 쥐고 꺽꺽대면서 방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경희가 등 뒤에 방문이 닿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예.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경희 몸을 사정없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경희가 뜨니까 엄마가 경희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괜찮은 거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경희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그 눈물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살님, 아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정수기 언니랑 영선이가 와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어이 찾아왔구나. 걔네한테 끌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면서 경희가 입고 있던 런닝을 막 벗기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아까 경희가 이 가슴 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덧댄 작은 천이 하나 보였어요. 그 천을 뜯으니까 이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부적이다. 부적.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낮에 갔던 그 무당집에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이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은 다음에 경희한테 꼭 입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한쪽 구석으로 무당이 엄마를 불러서 이야기하셨다는 또 다른 비방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 부적을 보시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지? 인형이 사라졌네. 사실 이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딸의 속옷을 입혀둔 다음에 그걸 방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인형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알바를 구하던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괜찮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할 대학생 알바 구함, 일반적인 사무직 단기 알바, 초보자 환영. 경력도 필요 없고 사무직이라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사무실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 씨?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면접은 회의실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과 1대1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력서 보니까 98년 12월 모인년 호랑이 21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태어난 시간은요? 네? 태어난 시간이요. 시까지나 물어보는데?
저 새벽 2시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출근하시죠. 다음 주부터.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할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출근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첫 출근 날 저는 이곳이 평범한 쇼핑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경 씨, 인형 스몰 사이즈로 15개 필요해요? 네, 저 닭피 1리터만 갖다 주세요. 네. 인형? 피? 자세히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는 집 인형뿐만 아니라 여러 뭉치의 머리카락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머리카락. 알고 보니 이곳은 영적인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주대행까지 의뢰받는 곳이었어요. 회사에 소속된 무당이 가격대에 맞는 방법으로 대신 저주를 걸어주는 거였죠. 쇼핑몰이 있구나. 충격적인 건 초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유료 회원이 1,000명이 넘고 장사가 되네 장사가 돼.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저주를 의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미신을 안 믿는 저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윤지 씨는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안 믿는 편이긴 해요. 사실 여기 직원들도 다 안 믿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마음 푸는 거죠 뭐. 일종의 무속 테라피? 따라와요. 창고 위치 알려줄게요. 네. 어쨌든 전 그냥 알바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네. 맞아. 복도로 나온 그때 창고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여긴 신경 쓰지 마요. 여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네.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문의 게시판이나 후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매뉴얼에 따라 답변을 달고 저주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 직원에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죠. 딱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글을 읽어야 하는 거였어요. 저주의 대상한테. 바람 피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편, 혀를 뽑아 죽이고 싶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진 새끼들, 차에 치여서 다시는 못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증오, 원망이 이 게시판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이걸 보는 게 힘들겠다. 그러네. 일주일 뒤, 그날은 일이 조금 밀려서 늦게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게시판에 답변을 달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네요. 며칠 전부터 게시판에 계속 똑같은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3개월 전에 저주대행을 의뢰했던 한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일을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직장 동료를 질투하다가 저주를 의뢰했더라고요. 질투로.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저주를 건 직장 동료는 거의 반쯤 미쳐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깨면 머리가 길고 삐쩍 마른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여자가 돌아보면 얼굴엔 상처가 가득한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 여자가 저를 죽일 것만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있나 봐. 그 소리는 귀빈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열지 마.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보고 있지? 내가 쓴 글 본 거지? 그런데 왜 안 도와줘? 살려달라고 했잖아! 뭐야? 네, 그 의뢰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의뢰를 받아 저주를 대행했던 회사 소속 무당분도 나온다고 했죠. 소송 부당이 있어 또. 수경 씨, 오셨어요? 뭐야?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 무당한테 면접 본 거였어? 경영자인 거야 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보였대요? 그게 2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잘못된 거예요? 지긋지긋한 귀신 좀 제발 떼주세요. 전에 줬던 물건 어디에 뒀어요? 그게 집 근처 화단이요. 자기 무덤을 팠어. 그거 당장 가지고 와요. 네. 다음 날 의뢰인이 가져온 그 물건은 손바닥만한 작은 단지였습니다. 엿들은 바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 귀신을 저 단지에 봉인해서 의뢰인의 직장 동료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거예요. 생사람한테 귀신을 붙인 거죠. 어머. 그 귀신 젊은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인 악귀라고 했습니다. 아유, 야. 저주가 끝나면 무당이 지시한 방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그냥 집 근처 화단에 묻어버린 게 화근이라고 했어요. 아유, 자기가 잘못했네. 결국 저주를 푸는 굿을 한다고 했습니다. 굿 당일 수경 언니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 귀빈실에 굿할 때 쓸 단지가 있어요. 그거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귀빈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새빨갛고 작은 덩어리들이 선반 가득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자세히 보니까 그건 의뢰인이 가져왔던 악기가 봉인돼 있다는 그 단지랑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뭐하고 있나 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했던 단지를 챙겨 얼른 나가려고 했죠. 서둘러 쓱 꺼내는 그 순간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일부러?
못 열게. 대충 피를 닦고 단지를 챙겨서 얼른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판을 실제로 봤어요. 무당을 돕는 분이 제가 참겨온 단지를 가져가서 제사상 앞에 놓더라고요. 그때 무당이 뚝 멈춰서 보는 손을 쓱 들더니 그 무당의 손가락이 저한테서 멈춘 거예요. 터가 아주 좋구나. 그리고 무당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직원도 굿이 잘 끝났다며 고생했으니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뭐야? 찝찝하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뒤척에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마른 어깨. 의뢰인이 말했던 귀신이랑 똑같잖아. 이쪽으로 옮겼네. 일로 옮겼어. 그 여자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일로 보냈나 봐. 웃으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구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경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회사에 소속된 무당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비방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방을 받으며 회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기 무당 진짜 용하긴 한가 봐. 새로 들어온 알바 있다고 했잖아. 걔도 귀신 붙었어. 아, 알바? 뭐 앵마기로 뽑은 거잖아. 앵마기로 뽑은 거잖아. 무슨 소리지? 알바를 앵마기로 뽑는다고? 저주 역살나면 귀신 대신 붙으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간 거야. 저는 홀린 듯 닥치는 대로 뒤져보기 시작했고 빨간 글씨로 생년월일과 생시, 이름이 적힌 노란 종이들.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앵마기가 된 알바생들의 것이라는 걸요. 미쳤네.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가방에 우겨넣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그곳을 몰래 벗어났어요. 찝찝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 이력서와 종이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한 번 귀신을 본 이후로는 계속.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는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도 보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니터가 아주 좋구나.